5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이른바 밀리터리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뜸하지만 보수단체 시위나 집회에 군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현용 군복을 사고 팔거나 입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데 군복 정도가 아니라 대검 같은 군용 물품도 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로투데이 현장 왕성민 기자입니다. 종편 채널A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강철부대라는 이름의 밀리터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특전사나 해군 UDT, 해병 수색대 등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상황별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이 6%에 육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V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군사 관련 영상들은 이른바 덕후가 많아 인기 아이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군 지원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군복 착용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도 한 유명 유튜버가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제 채널에서 업로드된 영상 속에 제가 현역 때 입었던 전투복을 입고 찍었던 영상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군복을 소지한 군용 물품의 유출 및 판매는 물론 단순한 소지와 착용도 모두 처벌 대상인 겁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군복을 이제 현역병이나 현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매돌려가지고 횡령하거나 절취해가지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현용 군복이 아닌 구형 군복의 경우에도 국군 계급장이나 부대마크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급장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유사 군복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급장을 이제 현용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군용 물품은 온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군복 등 쓰던 옷들을 파는 이른바 구제의류가 많이 팔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 동묘시장입니다. 군용 물품 관련해서 어떤 물품들이 팔리고 있는지 시장을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군복과 이런저런 군장류를 파는 좌판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습니다. 육군에서부터 해병대 전투복까지 일반 사병 군복에서 부사관, 위관장교 군복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과가 같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사과 이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봐야 돼. 요 날개 있는 게요? 아니 뱀하고 뱀이 이거 그 날개를 감고 올라왔죠. 상인들이 늘어놓는 넉살 사이로 여기저기 군복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짝퉁 아니냐고 묻자 판매 상인은 펄쩍 뛰며 실제 군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군복안을 보니 군용 마크가 선명하고 이름과 군번 등을 적는 난까지 부착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누가 가짜로 만들어? 필지를 하는데 뭐 이게 무슨 뭐 불친하게 이거 만들면 더 망하는 지름길이야. 이거 돈이 얼마인데? 군복 말고도 뭐에 쓰려는 것인지 탄창 파우치 같은 다른 군용 물품들도 눈에 띕니다. 이런 거는 아예 탄피. 탄창. 두 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탄표로 온 거야. 아니지. 파우치 정도가 아니라 골목을 더 돌아보니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군용 대검을 파는 노점상도 있습니다. 날도 서 있네? 이거 진짜예요, 이거. 날에 다 서 있어, 이거. 이런 건 얼마예요? 이거 한 12만 원 줘. 12만. 대검 같은 건 어디서 구하느냐고 묻자 더 알려고 하지 말라며 말을 흐립니다. 이런 거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긴데, 이거 의정부, 막 미군 부대 이런 데 가서. 아무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군용 물품은 어디서 들어오냐, 군복은 어디서 구하냐, 이런저런 걸 묻자 상인은 일순 경계하기도 합니다. 군복 같은 거 많이 들어와요? 네, 군복 같은 거 파는 거 있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군복 좋아해가지고. 미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근데 가격이 70만 원.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이 군인 아닌 자의 군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안보 및 국방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가령 유사시 적군이 우리 국군 군복을 입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작전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군복을 만들어지는지를 적국이 알게 되거나 아니면 유사 군복을 적국이 입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진짜로 우리나라의 군인인지 혹은 누가 적국의 군인인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전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겠냐 싶어도 일례로 지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북한군들은 우리 육군 복제 전투복을 입고 침투해 군 당국을 당황케 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군 열병식에도 일부 북한군이 국군 신형 전투복과 유사한 군복을 착용하고 나온 게 확인돼 정보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9년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사 군복을 착용하고 아군으로 위장한 자들에 의한 테러 등 국가적 위험이 발생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치명적인 결과와 사회적 혼란, 불안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헌재의 합헌 결정 사유입니다. 이게 유사 군복을 판매하거나 이거를 무분별하게 시중에 풀리는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방력이 약화되게 된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디지털 무늬 군복을 다시 한번 이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른바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군복 착용을 만회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군복을 사고 판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관련 질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군복은 현용 전투복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과 관할 경찰서에서 군복 단속법 위법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경찰을 통해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의 경우 민간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며 상습 판매 지역에 대한 군경 합동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버려지는 예비군복 등 군용 물품, 특히 군복의 시중 유통 경로 파악 및 판매 실태 점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이웃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했다면 초상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초상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웃과 다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 네. 거주하던 정 씨는 네. 지난 2018년 2월에 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발견한 입주자 A 씨가 네. 이러한 행동을 제지했지만 네. 정 씨는 욕설 섞인 언쟁을 하면서 네. 현수막을 그대로 달았고 네. 부녀회장이었던 B 씨는 네.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C 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C 씨는 네. 이 동영상을 관리소장 등 14명에게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찍어서 공유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4월 네. 정 씨는 그 B 씨가 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오자 네. B 씨와 그의 남편과 다투면서 네. B 씨의 팔을 쳐내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했고 네. B 씨는 이 장면 또한 고스란히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폭행 사건으로 정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화가 난 정 씨는 네.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B 씨와 네.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네. 각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르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1심과 2심은 네. 모두 초상권 침해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네. 이른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정 씨가 네. 졌다라는 판결인데요. 네. 일단 현수막 게시 촬영 관련해서 재판부는 네. 먼저 정 씨는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수막의 내용은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네.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 네.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네.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네. 폭행 장면 촬영은 네. 형사 절차상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네.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정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1심과 2심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네.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네. 1, 2심과 마찬가지로 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면서 네.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무튼 뭐 초상권을 침해할 일도 침해당할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나에게는 형이 없다. 내 무형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직권 남용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입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사실상 검찰 내 넘버 2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한 겁니다. 수사에서 기소까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의 두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 김학의가 해외 도피하는 것을 두 눈 멀거니 뜨고 수수방관했어야 하냐, 열심히 할 일 한 검사에 대한 적반하장 본말전도 수사가 문제라는 이성윤 지검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절차적 정의를 도외시하는 검찰권 행사는 군사정권 시절 무소불위 권력기관들의 불탈법한 권력 남용과 본질에 있어 다를 게 없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유무죄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은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와 용퇴 여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검장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쪽에선 검찰 수사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차기 검찰총장 낙마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도 끌어내리려는 거다. 김호수 총장이 와도 어디에도 쓰이지 못하게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그럴수록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진 검찰이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사퇴해야 한다는 쪽에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나 경위, 과정을 떠나 어찌됐든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만큼 자리를 지키는 건 부적절하다.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취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명예 회복 등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사마천 사기 만석 장숙 열전에 아내 무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나에게는 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한 5대 황제 문제의 총애를 받은 직불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제의 총애를 질시한 사람들이 형수와 정을 통한다고 헐뜯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직불의가 한 말입니다. 애초 형이 없는데 정을 통할 형수가 어디 있냐는 어떻게 보면 코웃음입니다. 비슷한 고사로 후한 광무제 때 제오륜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후한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황제의 총애를 시기한 사람들이
장인을 구타하는 폐륜화라고 비난하자 제오류는 황제에게 신삼 취처, 개무부, 신은 3번 처를 얻었으나 모두 아비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 없는 처, 없는 장인을 어떻게 구타하냐는 말입니다. 정권과 궤를 같이 하며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황제의 총애를 질시한 사람들의 억울하게 비방과 헐뜯김을 당한 직불의나 제오류라는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 지검장에게 형과 장인이 없는데,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총장 등 인사 관련 무리하게 이른바 표적 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혐의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직권남용에 대해 이 지검장이 일단 부인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차분하고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천년 고찰 전북 정읍에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찰 관계자와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질러 대웅전을 전소시킨 승려에 대해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 세 자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뢰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성매매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비위는 순간적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돼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국가가 5,7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5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